자, 24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물 관리의 원칙입니다. 3S 1원칙과 CR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한 2개 표시하시는데요. 제가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강의할 때도 많이 강조하지만, 대학교에서 물류를 강의할 때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3S 1L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자, 넘겨보시면 3S죠, 3S. 그래서 스피디, 신속하게, surely, 확실하게, safely, 안전하게, 여기까지가 3S입니다. 그 다음에 L이라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자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R 원칙이라는 것은 R이 7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얘는 미시간 대학의 스마이키 교수가 제창한 원칙으로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기본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서 라이트라는 자체는 적절하다는 거예요. 고객의 요구는 서비스의 수준에 뜻하는 것이다. 특이하게 좋은 인상을 들어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 물류가 고객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고객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의 CR은 적절한 제품, 적당한 가격, 그 다음에 적절한 품질, 적절한 양, 적절한 인상, 그 다음에 적시에 원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의 제품이나 최저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다뤄봐야 돼요. 374페이지입니다. 374로 가셔서 7번 갑니다. (7번으로) 가시면, 자, 7R에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적절한 내용이라는 건 없잖아요. 적정한 가격 밑에 해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제품, 적정한 인상, 적정한 품질이 있는데 내용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이 정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어오셔서 244페이지 물류의 합리화, 최적화는 그냥 밑줄만. 물류의 합리화는 생산의 합리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판매에 있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야. 그럼 생산비를 줄이고 서비스를 늘리자는 거지. 그래서 물류의 합리화의 목적은 오른쪽에 어떻습니까? 물류 비용을 절감을 통해서 기업의 최대 이익을 얻자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물류 합리화에 요청되는 이유, 최근 물류 환경의 변화 박스는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기출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상승, 시장 경쟁의 심화, 그 다음에 교통체증의 심화,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의 단축의 연장이 아닙니다. 연장이 나왔었죠. 단축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수요의 다양화 및 고도화, 그냥 그 정도만 보시고, 물류 합리의 효과도 참고만 하시고, 도소매 물류의 고객 서비스도, 그냥 서비스의 의미는 그냥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네 번째 서비스 마케팅이다.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넘겨볼게요. 그래서 그냥 페이지 241페이지로 가셔서 내용만 정리. 자, 우리가 247페이지죠. 자, 고객 서비스의 차원. 자, 여기 있는데, 그 밑에 고객 서비스의 주요 요소만 양가로 2번. 고객 서비스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는 이제 품목의 가용성, 그 다음에 리드 타임 얘기했죠. 유통 시스템의 유연성, 유통 정보 오류 및 클레임의 처리, 판매 후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품목의 가용성 및 리드 타임이 고객 서비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믿죠. 그래서 그 신뢰성이 물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품목의 가용성은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고객 서비스의 구성 요소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간 한계 내에서 고객 주문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이에요. 10개를 주문하면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냥 제목만 판매 후 서비스와 백업. 그 다음에 3번에 유통정보 주문 문의에 대한 효율적 응답, 주문의 편의성, 비상조치 능력, 그다음에 오류 및 클레임 처리 그냥 참고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드타임 중요합니다. 리드타임이다 별표. 주문에서 입고까지죠. 그래서 제품을 주문한 후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도는 목표 리드 타임으로부터 시간 단위 및 변동 단위 측정하는 짧을수록 바람직하죠. 신뢰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순위의 융통성. 그 다음 이제 물류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유형은 오른쪽에 마케팅 서비스, 물류 서비스, 경영기술 서비스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냥 내용 정도만 그냥 보세요. 물류 고객 서비스의 요소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넘겨보시면은 이 물류 고객 서비스의 요소가 있죠. 4번에. 그래서 뭐 거래 전 요소, 거래 시 요소, 거래 후 요소. 그래서 거래 후 요소는 설치, 보증, 수리, 서비스 이런 게 이제 사후 처리가 중요하죠. 고객 불만의 처리, 제품 추종 및 보충, 수리 기간 동안의 제품 대체 이런 것만 좀 알아주세요. 자,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기셔서 페이지 256으로 가시면 자, 제2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의 물류관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가 시험 문제 나오냐? 수요 예측에서 나와요. 문제 수요 예측. 그래서 수요 예측에다가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출제됩니다. 그래서 별표 표시를 하나. 수요 예측이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밑에 수요 예측의 의, 기업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죠. 특히 물류시설 계획, 생산 계획, 그리고 재고 관리 등 물류 운영 계획에 따라서 거의 모든 의사결정에서는 물류 수요 예측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수요 예측의 적용 범위는 뭐 밑에 그냥 참고하시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도 뭐 경기 변동, 제품 수용주 기한을 주겠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가시면 자 수요 예측의 유형이 중요합니다. 257. 또 수요 예측의 유형입니다. 자, 뭐 단기 예측, 중기 예측, 장기 예측은 기간에 따른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예측 기법에 따른 분류가 중요해요. 자, 258. 여기 위주로 가져가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 기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예측 기법에 따른 분류. 자,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기억 니은하고 이제 디귿을 보시면 정성적과 정량적 있죠. 정성적은 어떤 성질이고 정량적은 양적인 측면이에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은 질적이죠. 그래서 개인의 주관이나 판단 또는 여러 가지 사람의 의견에 입각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2개 정도 표시해 놓으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입각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과거의 자료가 충분치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유용하죠. 그래서 정성적 기법은 주로 중장기 예측이다. 중장기 예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량적은 양적이에요. 그래서 뭐 인과형 모형, 시계열 모형이 있는데요. 자, 정량적 기법을 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인과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형은 과거의 자료에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문사는 신문 수요가 인구의 경제활동, 인당 국민소득 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문 수요와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수요를 예측해요. 그래서 그것이 회귀 분석과 계량 경제 분석인데요. 자, 시계열 분석이라는 자체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량적은 시계열 분석이 조금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문제예요. 시계열 분석이라는 거, 시계열 분석의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얘는 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어떤 현상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찰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관측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별, 주별, 월별, 매출 자료가 시계열이죠. 얘는 이 기법은 과거의 역사적 수요에 입각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시계열은 추세, 트렌드, 그다음에 계절적 수요, 순환 요인 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시계열 분석 기법은 이와 같은 패턴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에 과거의 패턴을 분석해서 투영함으로써 미래 수요를 예측합니다. 자, 그러나 얘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와 같은 과거의 수요 패턴이 장기적 계속적으로 유지되다기보다는 힘들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 기법은 주로 단기와 중기 예측, 단기와 중기입니다. 아까 정성적이 중장기에 비해서 좀 짧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회귀 분석 체크하세요. 회귀 분석은 이제 별표를 한 2개 정도. 회귀 분석이 이제 통계학에서 많이 쓰고 있죠. 2개 정도 체크하시는데, 자, 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변수, 독립 변수가 있어요. 이건 종속 변수와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독립 변수와 변함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그래프로 본다면, 그래프까지는 뭐 나오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종속이죠. 자, X축이 독립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독립과 종속으로 봤을 때 상관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분포를 봐서 상관관계를 본다면, 자, 이렇게 우하향 하는 게 있고 우상향 하는 게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상관계수가 양의 관계로서 플러스 1입니다. 내려가는 건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분포를 과거 분석에서 이제 미래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밑에 아까 기억까지 읽었죠. 니은의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개수에 따라 하나 있는 게 단순 회귀 분석이고, 여러 가지가 다중 회귀 분석이죠. 단수는 한 개의 독립 변수, 한 개의 종속 변수 이루어지고, 다중 회귀 분석, 여러 개의 독립 변수, 한 개의 종속 변수 이루어집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간편하게 관찰할 수 있는 3포도, 흩어져 있는 분포죠. 그래서 이 3포도란 상관관계가 있는 어떠한 두 변수, 예를 들어서 운송거리와 운송비, 각각을 X축과 Y축을 표시할 관계를 점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상관관계 여러 가지가 있으면 상관관계가 밀접한 정도는 상관계수, 상관계수가 이제 R입니다. R로. 어떻습니까? 그 상관계수 R이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양의 관계죠. 플러스. 변수관계 관계가 강한 거죠. 상관계수가 이제 양의 관계라는 것은 같은 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의 관계가 되겠죠. 이러한 회귀분에 따라서 유용한 결과를 또 얻을 수 있다. 자, 정성적입니다. 정성적. 오른쪽에 이제 정성적 기법은 질적이에요. 그래서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개인이나 또는 좀 오타났죠. 또는 여러 사람의 의견에 입각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주로 중장기 예측.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장기 예측에 많이 쓰인다. 델타 입법과 시간조사법, 패널 동의법, 역사적 유치법이 있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게 델타 입법이에요. 이런 게 이제 델타 입법이 이 자격증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우리가 델타 입법. 델타 입법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얘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델파이 신탁의 이름을 따서 붙인 델타입법입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문가, 이 집단을 선정한 다음에 이들에게 여러 차례 설문지를 돌려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즉 밑에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예측을 위한 설문지를 돌리는 거죠. 여러 차례.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리얼에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측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거나 과거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특히 생산 능력, 설비 계획, 신제품 개발, 그 다음에 시장 전략 등을 위한 장기 예측이나 기술 예측에 적합하죠. 자, 시장조사법은 그냥 시장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제 시장에서 대해서는 조사하려는 내용이 가설을 세운 뒤에 설문지 직접 인터뷰를 한다든지 전화조사, 어떻습니까? 시제품 발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의 의견을 조사하는 거고요. 가설을 검증하는 거고, 패널을 또 동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유치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과거의 시장에서 어떻게 도입 성장 성숙기를 거치면서 수요가 증가해 갔느냐에 입각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거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또 패턴을 바꿔서 재고 관리 쪽으로 갈게요. 재고를 관리하자. 재고 관리도 이제 중요하겠죠. 재고 관리. 그러면 우리가 재고 비용, 재고가 쌓이면 재고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이제 주문 비용과 우리가 그 보관할 때 드는 비용이 유지 비용이에요. 보관할 때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 비용이라고 보였을 때, 재고의 의의 갈게요. 재고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물품의 흐름이 시간적 관점에서 시스템 내에 어떤 지점에 정체 또는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면 오른쪽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이 재고의 기능과 유형. 자,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재고, 장래 수요에 대비한 비축재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규모를 크게 하는 따라서 발생하는 재고, 원거리 수송으로 인한 재고. 규모의 경제는 뭐 규모를 크게 해서 또 물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거리 수송에 의한 재고. 자, 요게 나올 거예요. 지금 단거리 수송이 아니죠. 원거리 수송에 의해서 재고가 쌓이겠죠. 그래서 공정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 재고.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373으로 가시면 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미리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373으로 가시면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을 때 다음 중 재고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내용이 바르지 않는 것 2번 단거리 수송에 의한 재고가 아니라 원거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에 대한 의의, 재고의 관리의 정의, 얘는 이제 능률적이고 계속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 반제품, 제품 등의 최적 보유량을 계획, 조직, 통제하는 기능이 재고 관리예요. 그래서 밑에 재고 관리 의의는 재고 보유에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고 관리는 재고 보유의 이익과 비용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재고량 보유와 관련된 관리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뭐 독립수요 품목의 재고 관리는 그냥 밑줄만, 재고 품목 중에서 제조업자의 완성품이나 유통업자의 상품과 같은 독립수요 품목, 그 품목에 대한 수요가 다른 품목의 수요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은 예측으로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재고 관리 기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통계적 재고 관리 기법은 이제 재고 보유 이익을 대신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못한 데 따른 기회 손실이죠. 기회 비용을 고려한 재고 관련 총 비용을 얘기한다. 이 비용을 최소화 방법으로 재고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종속 수요 품목, 그러니까 독립과 종속을 바꿔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편 종속 수요 품목 재고 관리는 이 한편 제조업에서의 부품이나 원재료는 종속 수요 품목으로 그 수요의 양과 시기는 최종 제품의 수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품 구성표와 제품 리드 타임을 검토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종속 수요 품목의 재고 관리에 대해서는 자재 소유 계획이죠. 그래서 출제가 한번 이게 종속이 아니라 독립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별표를 3개 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기는 3개 치세요. 계산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표를 3개 쳐놓으시고 문제를 한번 제가 내서 계산 문제 한번 풀려볼 텐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EOQ입니다. 경제적 주문량이에요. 주문량 무형. 그래서 EOQ라고 하죠. 이 모형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아래와 같은 기본 가정 하에서 우리가 재고 유지 비용과 재고 주문 비용을 더한 게 연간 재고 비용이다. 앞서 얘기했죠. 최적화 최소화를 위해서 일회 주문량이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가정이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계획 기간 중 해당 품목의 수요량 항상 일정하게 알려져 있다. 단위 구입 비용이 주문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게 중요하죠. 연간 단위 재고 유지 비용은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일회 주문 비용이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주문량이 일시에 입고된다. 리드 타임이죠. 조달 기간 없거나 일정하다. 재고 부족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373 4번 문제 가볼게요. 373 4번 문제. 다음 경제적 주문량의 기본 과정 보기 어려운 건 1번이죠. 재고 부족이 허용되는 게 아니죠. 재고 부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오셔서 263페이지 가셔서 EOQ에 대한 그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우리가 그 연간 총비용은 일회 주문량이 결정이 되는 식은 연간 재고 비용과 연간 주문 비용을 합친 거죠. 밑에 식이 있고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일의 주문량, 즉 EOQ에 대한 도출은 아래에 같다. 그래서 EOQ 모형의 평가는 뭐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간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EOQ를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루트를 씌우고요.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자, 이 C0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총 주문량에서 곱하기 주문 비용을 곱해요. 루트를 씌우죠. 그럼 밑에 유지 비용을 낼 겁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재고 비용. 그러면 우리가 루트는 딱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출제 오늘이 맞힐 거예요. 그래서 2가 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4원이다. 2, 4, 8이잖아요. 8. 여기 8원을 맞춰줄 겁니다. 얘와 얘가 약분이 돼요. 얘만 남거든요. 얘가 만약에 3,600이다. 자, 그럼 루트에 3,600이라는 것은 66이 36이잖아요. 그럼 얘는 60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게 없어지죠. 그럼 60개가 된다는 거. 이 정도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안전재고와 주문점 모형 같은 거 좀 체크해 보세요. 안전재고에 대한 의미는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유지하는 계획과 재고 수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율은 품절률에 대비하는 확률로서, 자, 서비스율이 98%라고 적으면 1-2%예요. 무슨 말이냐? 100개가 있으면 품절이 2개가 됐다면 98이 서비스가 되는 거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이 품절되는 품절률을 이제 빼면은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확률이다. 그러니까 서비스율과 안전재고의 관계는 비선형으로 서비스율의 증가에 따라 재고 비용도 급상승하게 된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뭐 적정 서비스의 수준의 결정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주문점 모형의 수요율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재고는 뭐 경험 자료에 대한 방법, 통계적 기법에 대한 방법, 뭐 안전재고는 안전계수, 수요의 표준 편차, 루트, 조달기간, 주문점 모형은 조달기간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안전재고다. 안전재고 확대, 재주문점은 그냥 오른쪽에, ROP는 조달기간에다가 일일평균수에다가 안전재고를 더한다. 자, 우리가 넘기시면은 우리가 오른쪽에 265페이지 가시면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스트 인 타임. 자, 이거는 일본 도요타에서 얘기한 건데요. 적시죠. 만약에 제1 공정과 제2 공정이 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10개를 했는데 지금 100개에 대해서 이 공정이 있다. 안 돼요. 맞아야 돼. 1000개인데 여기가 이제 100개밖에 못한다. 안 돼요. 자, 100개다. 그럼 바로 다음 공정에 100개를 넘길 수 있어야 된다는 적시입니다. 그래서 적시 공급 시스템, 저스트 인 타임 재관리 실현을 위해서는 판매 시점 관리와 자동 발주 시스템 EOS가 있는데, 이 POS와 EOS는 나중에 유통정보에서 배우세요. 그때 가서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밑에 기타 주요 재고관리에 ABC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관리 기법의 ABC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만한데요. 파레토 법칙이에요. 그래서 ABC 분석. 자,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고 이제 옛날에 했었죠. 그래서 파레토 법칙. 그래서 이제 이 20에서 우리가 80%까지에 대한 법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ABC 분석은 모든 품목에 어떻습니까? 이 동일한 재고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사고에서 넘기면 출발했다. 그래서 어떤 품목 집단은 가짓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 금액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 또 어떤 분류는 가짓수는 많으면서 금액상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같은 방식에 관리한다는 건 비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ABS에 대한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자,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품목 구성이 있고 금액 구성 비율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품목이 이제 ABC가 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20%, 얘가 30%, 50%를 차지하는데, 자, 얘가 50%를 차지해요. 그럼
제품의 비중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품목은 적지만 그래서 제품의 비중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0% 30%고 50% 30 20%라면 얘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왜 그 투빈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투빈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래서 하차하는 품목에 대해서 재고 관리하는 방법. 나사나 품목 같은 거는 이제 좀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ABC 그룹 구성 비율이 높은 소수의 품목으로 이루어지는 제품 지트나 중점 관리하는 C그룹 금액 구성 비율이 낮은 다수의 품목으로 이루어지는 제품 지트를 간편하게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밑에 A가 50에서 10인데 7, 80%는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이제 뭐 고종량 주문 시스템. 그래서 재고 순위 제 주문점에 오면 고종량을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가격과 중요도가 낮은 품목이죠. 수요 변동의 폭이 작은 품목이 관리에 적합하죠. 그 다음에 정기 주문 시스템. 재고량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기존 재고량과 현 재고량의 차이를 발주, Q가 변동하는 방식으로서 가격과 중요도가 높은 품목, 수요 변동의 폭이 큰 품목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고종량과 정기 주문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어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여름에 주문량이 많고 겨울에 낮겠죠. 뭐 이런 걸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종량 주문 시스템은 가격과 중요도가 낮은 품목, 수요 변동 폭이 작은 품목이 관리가 적합하고, 정기에 대한 주문은 가격과 중요도가 높은 품목, 수요 변동 폭이 큰 품목이 관리가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보관 및 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볼 건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운송에 대한 이 결정, 운송수단의 유형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운송수단, 철도, 뭐 트럭, 그 다음에 해상 운송, 파이프라인, 항공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트럭 운송이 90% 이상 차지합니다. 철도와 해상 운송이 그 뒤를 잇죠. 최근에 화물 운송에는 컨테이너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유닛 노드 시스템이죠. 컨테이너.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 운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로 실고 와서 하역을 해서 철도와 항공으로 컨테이너를 또 바꾸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의 효율적인 그 관리죠.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운송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류 단위의 대형화 및 공동 배송제의 확대, 계획 수배송의 실시, 그 다음에 우리가 복합 일관 운송의 도입. 자, 시종 일관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류 단위의 대형화. 그래서 이제 파레트로 쭉 싣고 오다가 배에서 또 지게차를 떠서 비계차 내려가지고 또 트럭이 옮기겠죠. 또 계획 수배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넘기시면은 복합 일관 운송은 그냥 밑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서비스는 철도, 트럭, 항공기 및 선박 운송수단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선 상이한 운송수단을 결합해서 사물을 운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복합 일관 운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관 운송책이 유닛 노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단위 우리가 적재 시스템. 하역잡에 드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LCL이라는 각각 LCL이 있으면 또 FCL로 이제 합치는 거죠. 풀코테이너 이런 식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공동 수배성에 대해서 공동 수배성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 푸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28강의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 풀었던 겁니다. 이번 강의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에 들어와서 제가 243페이지 물류관리 원칙이죠. 3S 1원과 1L과 7R. 에 대한 문제 풀었던 거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쭉 넘겨보시면 그 중간에는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261페이지 가시면 재고의 기능과 유형, 단거리가 아니라 원거리. 그 다음에 262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그 경제적 주문량의 이 모형, 기본 과정. 그 다음에 제가 문제 풀었던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오셔서는 뭐 문제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공동수배송에서 좀 자세히 또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죠.